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자, 오늘은 준장의 세계사 시간 마지막 회인데요. 1년 동안의 대장정 이제 끝납니다. 저도 이 컨텐츠가 이렇게 장기 컨텐츠로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회는 뭐 해볼 거냐?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러시아의 이제 소련 비밀 경찰인데요. 이 체카 엔카베데 암살부터 대학살까지 장애한 이 소련 비밀 경찰에 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위가 매우 높고 잔인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러시아 제국은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라는 이 두 번의 혁명을 통해 붕괴되었는데요. 그 땅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했는데요.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 더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초대 최고 지도자가 된 인물이 러시아 혁명 조직 볼셰비키의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건국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여전히 왕당파 등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이 적으로 존재했고요. 1917년부터 1922년까지 혁명파와 반혁명파 간의 내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내전인데요. 레닌은 신생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내전 상황, 그리고 과거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발트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독립을 시도하며 혁명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에 놓였었다고 합니다. 이에 레닌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섰고, 따라서 반혁명파를 강하게 탄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917년 체카라는 조직을 창설하고 소련 내 반혁명 세력 및 시도를 근절해 나섰다고 합니다. 반혁명에 맞서 싸우는 전 러시아 특설위원회라는 뜻을 가졌다는 체카는 말 그대로 사복 비밀경찰 조직이었습니다. 상술한 것처럼 레닌의 혁명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을 색출 및 무력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비밀 무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레닌은 1918년 파니카플란이란 인물로부터 암살 테러를 받은 후 체카에 대한 권한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면서 체카는 반혁명 세력에 대한 직결 심판 및 총살까지 가능케 하는 등 무자비함과 무력으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과 레닌의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체카가 너 이놈 반동이야, 반혁명이야 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어버리면 구명할 기회도 없이 즉결사항이 가능했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적들을 반혁명 세력이라는 타이틀 씌워버리고 골로 보낼 수 있는 것 말이죠.
레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체카는요, 무소불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실제 창설 당시 40명에 불과했던 체카 조직원은 창설 4년 만에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비대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밀경찰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체카는 너무 비대해졌던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체카를 해체하려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체카를 만든 레닌이었습니다. 러시아 내전이 혁명파의 승리로 끝난 이후 극단적인 탄압이나 사형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의 비밀경찰 조직이 필요 없어진 레닌이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체카는 1922년 6월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같은 해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러니까 소련을 건국했는데요. 2년 뒤인 1924년 1월 21일에 레닌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면서 소련과 비밀경찰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레닌의 죽음 이후 소련 최고의 권력의 공백이 벌어지면서 당시 레프 트로츠키와 이오시프 스탈린 간의 치열한 정치적 암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암투의 승리자는요,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레닌에 이어 소련의 2대 독재자 지도자가 된 스탈린은 초기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외부적으로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나치 독일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스탈린은 1934년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비밀경찰 조직을 새로이 개편해 엔카베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사냥개라고 불렸던 엔카베데는 스탈린이 지배하던 이제 소련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집단이었습니다. 이 엔카베데는 정보기관이라서요, 경찰, 검찰, 내무부, 국경경비대, 해안경비대 등을 담당하는 등 그야말로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소련의 모든 치안과 행정을 장악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스탈린에 반하는 정적들을 모조리 수청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과 위세가 날로 높아져 가던 엔카베데는 그 만행의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소련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숙청이라는 사건이에요. 대숙청은 1936년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1938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말 그대로 스탈린 체제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라도 있는 이들을 모조리 수청해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숙청에서요, 스탈린의 칼로 행동한 이들이 바로 엔카베데였습니다. 이때 엔카베데는 밀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요, 의심하게 만들고 누가 먼저 밀고를 하느냐에 따라 포상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중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 일단 남을 먼저 밀고 하고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 싶네요. 사실 이 무고한 밀고에
대해 엔카베데가 필터링을 됐을 텐데 이게 또 스탈린이 엔카베데 요원들에게 체포 할당량이라는 것을 부여해서요. 오히려 엔카베데는 얻는 반동문자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었으니 오히려 저런 무지성 밀고에 대해 검증 따위는 패스했다고 합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약 3년간 대숙청식이 체포된 이는 17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160여 명이 유죄를 받으며 다시 이들 중 68만 명이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되지 않은 일들은 일명 굴라크라 불리는 시베리아의 노동수용소로 보내져서요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병과 고문 등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탈린과 엔카베데는 그렇게 잡아들인 이들로 형벌부대라는 것도 운용했다고 합니다. 엔카베데에게 범죄자로 선고받은 죄수들로 이루어진 이 형벌부대는 그냥 복무하다 죽어라 수준의 부대였다고 합니다. 이들 형벌부대는 지뢰제거나 항공기 공격에 미끼로 쓰였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을 놈들 적도 죽이고 죽어라 수준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숙청의 시기가 끝나고 소련을 완전하게 장악한 스탈린은 1939년 8월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표면적으로 나치 독일에 대한 위협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나치 독일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폴란드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무혈의성으로 동부 폴란드를 장악하고 약 45만 명가량의 폴란드 군을 포로로 잡았다고 하죠. 이때 사병들은 석방했지만요 스탈린은 폴란드 군대의 장교, 부사관 등 엘리트 그룹은 엔카베데에게 넘겼고 이들 수만의 포로들은 수용소로 끌려가 처참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주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련에 타협할 수 없는 적으로 분류했다고 하며 이렇게 분류된 포로들을 엔카베데는 1940년 3월부터 카틴 숲에 포로들을 끌고 가 사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학살된 이들은요 군 장교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 의사, 작가, 언론인,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도 포함됐다고 하며 다시 말해 스탈린과 엔카베데는 폴란드를 이끌 그룹을 작살해내버렸던 것이죠. 바로 카탄숲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카베데는 이러한 내부 단속 및 방첩 업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첩보 활동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스파이를 파견해 정보 수집, 교란 등의 일을 수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엔카베데의 정보망을 구축해준 기관이 소련 최고의 스파이 양성소인 군정보총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엔카베데가 국내 보안을 담당했다면 군정보총국은 국외 첩보 수행을 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엔카베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적과 아군을 불문하고 적극적인 스파이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스파이들이 전설적인 스파이인 리하르트 조르게와 일명 케임브리지 5인조였습니다. 리하르트 조르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일자를 미리 확보하는 등 그야말로 대단한 스파이였습니다. 이날 엔카베데와 군정보총국의 명령을 받은 리하르트 조르게는 독일 언론사 특파원 신분으로 일본에 잠입해 일본의 주요 인사와 친분을 쌓으며 동아시아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일본 주재 독일 무관 오이겐호트 대령과 절친한 친분을 구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리하르트 조르게는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한 것을 미리 입수할 수 있었고, 아울러 독소전쟁 개시 후 일본의 군사 동향이 시베리아로 향하지 않음을 확인해 소련이 독일과의 전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방이었던 영국에도 스파이를 심어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영국 국적의 소련 스파이는 멜리타 노우드라고 합니다. 비철급 속역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그녀는 영국 국적의 소련 스파이로 무려 40년간이나 소련의 스파이 짓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우드의 상관은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노우드는 이런 기밀 문서를 몰래 빼내 엔카베데 요원에게 전달하는 등 간첩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6세 때부터 스파이 짓을 시작했는데 발각된 것이 87세 됐을 때라고 하네요. 짜증나네요. 아울러 이른바 케임브리지 5인조라 불리는 이중간첩 역시 영국에 심어뒀는데, 이들은 킴 필비, 앤서니 블런트, 가이 버지스, 도널드 맥클린, 존 케언 크로스로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영국소 국적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이들 다섯은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었다고 하는데, 이를 알아챈 엔카베데가 이들의 접근에 호서 그들이 소련을 위한 스파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엘리트들이면서 영국의 해외 첩보 기관인 MI6, 국내 정보 기관인 MI5, 영국 암호해독 기관 GCHQ, 영국 외무부 등 영국의 주요 요소에 침투해서요 자리 잡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종전 이후에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이들 케임브리지 5인조의 활약이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소련의 기준에서는 말이죠. 특히나 이들 중 MI6의 정보 장교였던 킴 필비는 MI6의 주요 기밀 정보들은 엔카베데에 넘겼으며, 그 정보들에는 동유럽 국가에 투입된 영국 첩보원들의 신상들도 있어 많은 영국 첩보원들이 사살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블랙요원 명단이 여담으로 이 킴 필비는
소련 스파이인 게 들키긴 했다고 하는데 무탈하게 1963년 소련으로 망명해 KGB에 자리 잡고 대령까지 진급해서 호의호식을 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미국도 다를 바는 없었는데요. 이 영화 오펜하이머 아시죠? 이 영화에서도 묘사됐듯 소련은 영국 과학자하면서 소련 스파이였던 클라우스 푹스를 통해 맨해튼 계획의 일부를 넘겨받아 자국 핵 개발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3년 엔카베드의 창설자이자 소련의 2대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하고 니키타 흐루쇼프라 소련의 3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니키타 흐루쇼프는 권력을 잡은 후 비밀경찰에 대한 개편에 들어갔고요. 스탈린이 만든 엔카베드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밀경찰이라는 기관을 없앤 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역시나 흐르쇼프 역시 1954년 자신을 위한 새로운 비밀경찰 조직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KGB였습니다. 이 KGB는 국내 방첩과 해외 첩보를 모두 독점한 기관으로 이른바 크렘린의 검은 손이라 불린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미소 냉전 시기 미국의 대외 정보기관인 CIA와 소련의 KGB 사이에서는 치열한 정보전이 이어졌다고 하죠. 이 두 첩보기관의 스파이들은 서로의 기밀을 빼돌렸다고 하며 각각의 기관 내에 전향한 스파이들이 이중간첩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 1962년 쿠바이 미사일 사태 때에는 CIA가 이중 스파이 올레크 펜콥스키를 활용해서요 KGB에게 굴욕을 선사했다고 하며 KGB 역시 CIA 요원이었으나 돈이 필요해 소련 스파이로 넘어간 올드리치 에임스를 통해 CIA의 기밀 문서들을 빼돌리면서 CIA를 농락했다고 하죠. 정말 서로가 물고 물리는 첩보전이 이어졌던 셈일 텐데요. 특히나 KGB는 소련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암살도 지속해서 실행했었다고 하며 이는 서방 세계로 망명한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행했다고 하네요. 소련 말기 KGB는 1991년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겨냥한 8월 쿠데타의 중심 세력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쿠데타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소련 해체의 직격타로 작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고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 시대가 열리면서 KGB는 60년 만에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현재 러시아에는 KGB의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다시 말해 FSB가 자리하고 있죠. 진짜 지금 이렇게 해서 소련 비밀경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속 터지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소련 비밀경찰은 혁명에서부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소련 해체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만큼 암살에서부터 참혹한 대학살까지 벌어졌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 관련해서는 빼먹을 수 없을
얻는 가장 충격적인 잔혹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소련 비밀경찰 얘기를 끝으로 이제 준짱의 세계사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12부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보다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